예, 안녕하세요. 쾌도남마 이은우입니다. 혹시 평해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양 맨해튼 준말입니다. 평양이 뉴욕 맨해튼처럼 변했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초고층 빌딩, 대동강 유람선이 언뜻 뉴욕 맨해튼처럼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붕괴 우려 탓에 간부들이 입주를 피하고 대동강 유람선도 말 못할 사정이 많다고 합니다. 확 달라진 평양,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처럼 화려하게 변신 중이라는 평양. 하지만 북한의 이면에는 벌거벗은 민둥산처럼 황폐화된 자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올해 북한이 나무 수억 그루를 심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예. 김정은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개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예, 수억 그루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요.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모양이죠. 저기에 김정은의 워딩에 예, 전후 복구 건설처럼 하라. 전쟁 후 복구처럼 하라.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남북한의 산야가 다 불타고 헐벗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산림 녹화에 성공을 해서 60, 70년에 나무 심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하나 중에가 산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나무가 좀 심어서 김일성 때도 좀 심어서 많이 좀 있었는데 예. 김정일 때 들어오면서 이제 살림이 어려워지고 굶어 죽고 하니까 우선 추운 지역에서는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썼고 아, 땔감으로. 그리고 고난의 행군인 95년, 98년, 99년까지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이 얇은 껍질을 삶아서 먹었고. 어이구, 뭐 안 드셔보셨죠, 선생님은? 네, 저는 안 먹어요. 평양에 계시니까.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시기에 와서는 북한에 뭐가 성행을 하는가 하면 나무를 베서 중국에 팔아서 외화를 벌어서 식량을 사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돈주가라는 말 많이 하셨고 어떤 그 붉은 자본가가 예. 국방위원회 명령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인이 김정일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무 벌초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양강도 함경북도의 산야의 나무들을 베서 팔아 넘겼는데 중국에. 예. 근데 그게 어떤 경로로 김정일 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사인해 준 적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하고 붙어있던 사람들을 몽땅 총살해 버리는 사건도 일어났는데 총살. 결국은 외화벌이 땔감 먹을거리 때문에 북한 산야가 6.25 전쟁 때 이후에 직후처럼 헐벗었으니까 이거는 인민에 대한 죄악이다. 죄악이다.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10만 정보, 10만 헥타르에 북한 선전대로 하면 10억 그루를 심었다 그러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으면 물을 주고 갖고 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나무를 심으라 그러면 가서 심고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딴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10억 그루 중에서 20, 30% 정도만 나무가 살아도 예. 굉장히 성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게 또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가 하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위스 산이 새파랗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야가 새파랗고 호수물도 파랗고 위에 하얀 눈이 있고 이 생각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근데 북한을 다녀보면 맨 민둥산이니까 화를 많이 낸 거죠. 이건 예. 죄악이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근데 사실 아버지 때 그렇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위성 사진 같은 걸 봐도 네. 사진을 보면 남쪽과 북한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희 어릴 때 배울 때 북한에 오히려 산림이 우거지고 당연하죠. 남한이 평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이시면 저 백두산 주변 조금 파란색이 있는 거 말고는 남쪽만 새파란 예. 산림이고 뭐 북한은 거의 황폐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금강산 쪽도 소나무가 많이 말라 죽었다. 뭐 보니까 산림 황폐화된 비율이 82%. 예. 예. 저게 파란 지역이 뭔가 하면요. 그게 양강도 함경북도 일부입니다. 음. 저게 왜 파란 줄 압니까? 왜? 저게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가 많다고 해서 아. 유적지 나무를 베면 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 나무는 못 다치고 나머지는 다 다쳤다는 소리죠. 예. 지금 왼쪽에 보면 산림이 좀 있는데 오른쪽에 북한 쪽을 보면 거의 그냥 왼쪽은 나무가 있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그리고 저기다 또 밭까지, 옥수 밭까지 일커가지고 아. 저게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러네요. 흙이 그대로 내려와서 강이 넘쳐나고 이게 참 어휴, 여러 가지 저 문제가 너무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저런 산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해산시라는 게 예. 혜택, 산의 혜택을 본다가 해산인데 그렇죠. 지금은 해산이 아니고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기 해산도 원래 나무가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는데 저렇게 나무를 많이 뱄고 예. 팔아먹었고 불을 뗐다는 소리죠. 예, 참. 그 관연에 저 1990년도에 그 초급목 피하던 시절에 소나무 껍질을 주로 먹었는데. 예. 야. 그래서 초근목피라고 예. 그 풀뿌리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는. 뭐 일설에는 뭐 이제 나무 다시 심자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는데 나무를 몰래 베면 뭐 처형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처형까지는 아니어도 처벌을 하겠죠. 지금 나무를 잘못 베다가 예. 김정은이 저렇게 서슬프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를 패다가 걸리면 정말 잘못 걸리면 총살을 당하는 거죠. 어휴. 총으로 쏴 죽인다. 야, 나무 베다가. 예, 알겠습니다. 참 지금 이렇게 황폐한데 평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평해튼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평해튼? 평양하고 뉴욕의 맨하튼을 합쳐서 예. 평해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예, 지금 비슷해요. 예. 왼쪽이 평양이고 오른쪽이 뉴욕 맨해튼인데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 모양은.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야, 이게 참 뭐 평해튼. 저게 평해튼이 북한에서 만들어낸 말입니까? 아니면 다녀온 저게 사람? 북한에서 만들어낸 말인지 예. 아니면 평양을 드나드는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해튼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났고요. 예. 저것이 만수대 창전지구하고 예. 미래과학자 거리가 들어서면서 불빛 뚝 하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눈에는 아 이게 맨하튼 같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자동차도 많다. 이거 뭐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 그런데 제가 그 속내를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2월 달에 김정은이가 그 미래과학자 거리를 갔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10월 10일을 맞추면서 불과 8개월 동안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야. 근데 북한에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예.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무조건 과학자 거리를 건설하세요. 그러면 시멘트가 들어와야 되고 철근이 들어와야 되고 모든 건설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철근은 있어야 되겠고 집은 지어야 되겠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立方미터의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름 2, 3cm짜리 철근이 100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 30개만 넣는 거죠. 밖에서 안 보이니까. 김정은이가 예. 와서 보면 안 보이니까. 음. 그리고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뭐 3, 2, 1 비율로 섞는다 그러면 시멘트를 조금 들이밀고 예. 일단은 김정은이가 와서 봤을 때 뭐야 왜 집이 안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치니까 일단은 멋있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미림승마구락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수 물놀이장 여기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면 공기를 정해줍니다. 공사 기간. 예.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줘. 그 김정일이가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 부실 공사한다고. 아버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문수 물놀이장을 하면서 문수 물놀이장 주변에 있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거를 왜 지어놔가지고 예.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오던 물도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저기 물을 들여오느라고 전기를 쓰면서 동대원구역하고 대동강구역에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새로 지은 보시죠. 저희가 평해튼에서
평양 맨해튼, 예. 뉴욕의 맨해튼 같은 평양의 4대 볼거리를 했는데 지금 보는 게 제일 지금 최근에 완공된 게 미래과학자. 미래과학자 그림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뉴욕 맨해튼 같이 보이네요. 예, 보이죠. 근데 이게 예. 제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8개월 만에 만든 거거든요. 8개월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대 창정거리.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창정거리 여기 모양이죠. 거기가 예. 북한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입니다. 아, 노른자 일단 서울로 따지면 뭐 여기 저 청담동, 뭐 강남, 예, 예, 강남 예. 어디 거쯤 되는데 예. 거기는 김일성이도 아꼈던 부지입니다. 저기가 왼쪽이 올해 2월에 과학자 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데 불과 8개월 만에 오른쪽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저렇게 야. 오른쪽이 돼버렸는데 거의 뭐 손오공 정도 실력이 아니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예, 8개월 만에 예. 예, 8개월 만에 저렇게 됐는데 저기에 이제 간부들이 거기 좀 들어가라. 저렇게 타워 팰리스처럼 좋은 아파트인데 들어가지 예.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니 그 집은 장군님께서 과학자들을 미래 과학자라는 건 젊은 과학자라는 건 예. 젊은 과학자들을 이어서 지어준 아파트니까 젊은 과학자들 들여 보내십시오. 근데 내막은 예. 저기에 철근이 얼마 들어가 있고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로 쳐져 있고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거든요. 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예. 이 만수의 창정거리 두 번째로 제일 지금 평양시 노른자위라고 창정거리, 하는 예, 만수의 예. 창정거리가 이 중에 제일 좋은 데는 창정거리인가요? 창정거리입니다. 창정거리. 여기에 이제 예. 기본적으로 서울로 단간부들이 따지면 뭐 동빙고동쯤 돼 보이는데 예. 예,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북한으로서는 강남이죠. 북한의 강남. 북한의 강남이고. 지금 나오는 데가 북한의 강남. 예, 저 뒤에 바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데입니다. 예. 가장 노른자의 땅인데 저거는 그래도 장성택이 있을 때 진 거라서 장성택 때 지었군요, 저기는. 예, 장성택 때 지어서 그래도 철근과 시멘트가 어느 정도는 들어간. 그래서 저기는 간부들이 사는 데고 예. 여기는 과학자들이 사는 데다. 근데 예. 과학자들이 간부 과학자들은 안 들어가고 예. 젊은 과학자 거리만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예.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나는 안 들어가겠다. 원수님이 배려해 주신 대로 젊은 과학자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리가 바로 미래과학자 거리인데 미래과학자 거리가 평양시 이전에 외성구역, 중구역을 합쳐서 중구역인데 가장 중심 여기 서울시 중구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평양시 중구역하고 예. 평천구역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는 전기를 꼭 주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는 불이 환한데 그 뒤에 들어가서 보면 아파트가 다 새까만 거죠. 그러니까 저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근데 뭐 그래도 이게 창정거리는 외국인들이 꼭 가는 들르는 명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소죠. 그러니까 거기 김정일, 김정은 동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고 예. 만세 창전거리가 있고 극장이 있거든요. 극장. 그러니까 꼭 참관을 시키면 딱 겉에서 보면 아 이거 맨하튼 비슷하다. 아주 고급, 아주 거기다 또 알락달락 색을 또 이쁘게 칠해놔가지고 예. 보기에는 멋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집이 두 거리가 다 밤에 불이 옵니다. 아, 과학자들이 창정에다 불이 들어온다. 불이 들어오는데 예. 이게 북한 평양을 위성지도에서 보면 불이 환한 데가 있어요. 예. 점처럼 보이는데 다른 데 새까맣고 거기가 바로 만수대 창전 미래과학자 거리 거기입니다. 예. 근데 이쪽에는 뭐 한국식 백화점도 들어서고 창강 김정은 스스로도 뭐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아니 뭐 그거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는 아니고, 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상점이 들어선 거, 그러니까 백화점이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거를 옮겨 왔거든요. 그래서 예. 너네들이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그렇으니까 너네들한테 배려를 돌려주는 거다고 줘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화점도 들여다 놓고 하는데 뭐 백화점 물건이 별로 다른 백화점들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심지어 뭐 평양을 맨하탄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창정거리, 미래과학자 거리가 있고 예. 김정은의 대동강에는 허영심을 네.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대동강 무지개호입니다. 네. 무지개호는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사람도 북적거리고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것이 예. 대동강 그 김정은이가 많이 이용을 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는 김정은 지시를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게 영롱한
무지개 색깔이 난다 그래서 무지개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 저게 이제 식당 저런 예, 아주 식당, 예. 식당도 있고 바도 있고 바깥에 내다볼 수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저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아, 실제로 저기 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간다고요? 많이 가고 어. 그 배가 뭐 옥류교에서 대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음식도 먹고 코카콜라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저기 가는 사람들이 평양에 몇만 명 정도는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부자 당 간부 특권청이 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이 뱃놀이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고. 야, 커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예. 야, 근데 북한 참. 주민들이 지금 예. 커피 한 잔을 4불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저 대동강,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지개호에서 4,000원 정도인데. 4,000원 정도인데, 예. 그거는 공식 환율로 4,000원이고, 예. 북한 돈으로 하면 한 거의 24,000원 꼴로 되는 거거든요. 커피 한 잔에 24,000원. 근데 예. 중령이 예. 4,000~5,000원을 타니까 커피 한 잔에 6달, 7달 월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저기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 뭐,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이제 평양을 예. 뉴욕 맨해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뉴욕 맨해튼에는 섬 안에는 동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 중앙 동물원도 이렇게 뭐 동물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예, 예. 여기도,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 동물원을 다시 개축을 했는데, 예. 여기 이제 곱등어관이라고 왜 돌고래관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돌고래들을 위해서 남포에서 평양까지 수로를 파서 바닷물을 수송해 와서 그 곱등어, 예. 말하자면 돌고래를 위한 그 물이 들어오는 거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에는 솔직히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긴 갑니다. 일반 평양 주민들도 여기 예, 뭐 자란지 뭐 거북이 등인지 저기는 동물원을 많이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저기는 크게 비싸지 않다 그래요. 비싸지 네, 않다. 저기는 크게 비싸지 않고 이런 것들이 커피 마시고 이런 데 사는 데가 비싼 거지 저기는 뭐 괜찮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저희가 겉보기로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는데 이렇습니다. 평양 맨해튼이라고 4대 볼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여기는 일반 주민들도 꽤 가고 여기 특권층 돈 많은 사람은 예. 북적거리고 예. 여기는 무너질 것 같아서 간부들은 안 들어가고 화려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곳은 망원시대 창정거리. 네. 빨리 통일이 돼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정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김정은이가 내년 봄에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날 거다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추측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현 선생님 북한 최고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조만간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러 중국 갑니까? 제가 우선 최고 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예. 평양에 갔다 온 다음에 10월 10일 날 예. 평양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여러 퍼지는 말이 김정은이가 내년도에 중국을 간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말까지 돌고 있는가 하면 가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북중 간에 가장 냉랭한 게 만든 것이 뭡니까? 핵 문제거든요. 핵 문제죠. 예.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어렵지 않겠나. 김정은도 자기가 아주 위대한 수령이라고 아주 극찬을 받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예. 그 핵무기 폐기하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단기간 내에 김정은이 중국 가서 시 주석을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정은이가 조만간 중국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예. 가봐야 그냥 잔소리 듣고 욕먹고 그렇죠. 뭐 압박만 당한다 이런 거죠. 압박만 당하고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북핵이거든요. 예. 근데 북핵을 김정은이가 자기 통치 시대의 기본 이념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자기 통치 이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고치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예. 시진핑 주석도 왔다 갔는데 특별한 것도 없으면 시 주석도 모양이 좀 우스워지고 그렇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가서 꾸지람만 듣고 오는 모습은 더 우스워지고 그러니까 예. 뭐 고위급 교류라는 게 시진핑
김정은 이런 급보다는 그 밑에 급에서 교류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최고의 지도급에서의 회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저기 거다. 자막에 나와 있는 시진핑의 잔소리라는 게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면 시진핑이 예. 핵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핵하지 마.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그 소리는 내가 핵을 자기 정권의 보검이라 그랬는데 예. 나를 지키는 칼 예. 이거를 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잔소리 들으면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연출되기는 좀 힘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결국은 김정은이 조만간 중국에 갈 거다라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인데 아무튼 그 말씀이 맞는 게 네. 김정은이 어제도 보니까 뭐 로켓포 쏘는 거 관람하러 다니고 계속 군사력, 핵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군력을 키우라 그러고 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왔다 진 이유를 예. 두 가지로 북한이 꼽거든요. 미군 참전, 미군, 예. 미군 폭격기. 이것 때문에 6.25 전쟁에서 졌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면 자꾸 고사포나 고사무기나 지대공 미사일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북한 기술 수준에서 그렇게 고정확도의 미사일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얘기, 노동당 얘기, 당 대회 얘기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36년 만에 예. 곧 노동당 대회를 여는데 36년 동안 노동당 대회를 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 밥에 고깃국을 인민들한테 먹이겠다. 쌀밥에 고깃국. 예. 쌀밥에 고깃국을. 예. 그런데 김정일이가 36년 전에 6차 당대회를 했어요. 예. 그리고 김정일이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령님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전에는 수령님이 교시하신 예. 당대회를 열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또 북한 경제라는 것이 198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동구권 붕괴, 예. 그다음에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이런 것 때문에 그 붕괴하면서 고난의 행군 때 200~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까지 나는데 예. 이 밥에 고깃국은커녕 옥수죽도 못 먹는데 무슨 당대회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대회를 못 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10월 10일 행사를 하고 바로 얼마 전에 7차 당대회를 내년 5월 달에 연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북한 전문가들도 야 참 뜬금없다. 왜 갑자기 당대회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당대회를 하겠다는. 실제로 이제 뭐 쌀밥에 고깃국 뭐 저희 나라야 뭐 누구나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면 먹을 수 있는데 북한에는 뭐 굶주리고 영양실조도 많고 그렇죠. 여성들의 3분의 1이 빈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 아이들이 영양실조, 여성들은 빈혈 그렇습니까?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평해트는 예. 정말 인구의 1~2%가 되는 사람들이 이 여기 얘기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예. 황폐한 보통의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저게 모습입니다. 저게 그 평해튼 뒤에 가려져서 아파트를 전 밤에 물도 못 오고 전기도 못 오는 것처럼 지금 북한 군인들을 보면 영양실조 중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양실조 중대요? 예, 예. 어.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이 하도 픽픽 쓰러지고 하니까 그 친구들을 모아놓은 중대들이 있어요. 영양실조 대원을 모아놓은 부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죠. 사단마다 그런 부대들을 운영을 하는데 예. 결핵 많죠, 간염 많죠, 유아 사망률 높죠, 영양실조 걸리죠. 지금 아이고. 여성이 3분의 1이 다 빈혈이 저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저런 아이고, 것들이. 정말 딱하네요. 예. 저게 북한의 실제 모습이고 우리가 가서 금방 평양 가서 며칠 동안 보고 맨하튼 거리나 평해튼 거리만 보고 와서는 북한을 다 봤다고 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럽죠.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좀 북한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좀 도와준다고 하면 북한이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인도주의적 지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온 영유아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복합 영농단지도 우리가 해주겠다는 건데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지원, 원수님이 우리 영유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끼고 계시는데 무슨 영유아 지원이냐.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3분의 1이 눈에 이게 뭐가 나고 영양실조로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서 저런 걸 제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자꾸 거절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이제 됩니다. 황교안 총리는 현재 교과서 검정 제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곽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가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교과서는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도발 군사행위를 빠뜨리거나 최소한만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검정교과서가 실제로는 사실상의 편향된 일종 교과서라며 다양성이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환이 확정고시되면서 황우여 사회부 총리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교과서 집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저 독재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당은 끝까지 역사 국정교과서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야당의 극한 반발로 정기국회와 예산심사 등 국회 일정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박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로 황교안 총리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무성했었는데 오늘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짓는 전면에도 황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배병유 월간통월 대표, 윤영걸 전 내경닷컴 대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남희 채널A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황교안 총리 네. 굉장히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는데요. 똑똑하게 한번 더 들어보시죠. 보시죠.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 굉장히 조목조목 담담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래 어떻습니까? 저 얘기를 교육부총리인 황우여 부총리가 해야 되는데 총리가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확정 고시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 정부 차원의 행정 절차를 그냥 공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미 오늘 뭘 할 것이다가 다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저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딱 띄워놓고 일종의 그 프리젠테이션으로 쫙 그 브리핑 하다시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걸 왜 했을까? 저걸 왜 했을까 생각하면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확정 고시를 하는 이 순간까지 여론을 환기시켜서 보다 국정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의 클로징 멘트가 국민 여러분들이 지혜와 뭐를 모아 주십시오. 그걸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화 찬반 그 여론 보면요. 지금 반대 여론이 사실 높아요. 왜냐하면요. 보수층 내에서도 교과서 내용은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국정화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5일 날 하려고 했는데 고시를 이틀 당긴 건 어차피 할 것 당긴 건 잘한 겁니까? 이왕 할 거를 예. 이틀
당긴 거죠. 자꾸 시끄러우니까. 예. 반대 서명한 사람만 해도 40만이 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황교안 총리가 나설 필요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행정 절차는 일단락 됐지만 사실 야당의 협조도 필요 없는 행정 고시로 끝난 거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황교안 총리가 사실 PPT 정부 부처에서 저렇게까지 논리정연하게 저렇게 약간 스티브 잡스 흉내도 좀 내는 것 같고 하여튼 애플.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담화문 발표하면은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말한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아주 산만한데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조목조목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네요. 1라운드는 끝났지만 대국민 설득에 이제 더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빨리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우리 사회 원로로서 황 총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꼼꼼한 어떻게 보셨어요? 저들은 참 기가 차요. 황교안 총리가 지금 발표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까지 연결하고 이것들이 경강부회고 황우려 교육부 부장관 부총리는 지금 국회 곧 돌아가 총선에 나갈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뭐 그렇게 옮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가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이 격상이 되고 국민한테 설득력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부총리께서 총리께서 말씀. 과거에 통진장 해산할 때 정부 대변인으로 할 때 그 이념적인 명확한 논리를 잘 경계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황교안 총리가 발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나중에 논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입니다. 국회 일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행정부가 지금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예고 기간 끝나가지고 고시한 겁니다. 이게 시비 걸 게 없어요. 다만 야당에서 시비를 건다면 말이지. 앞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지필진을 구성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된 걸 시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행정부가 행정 절차를 밟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국회를 지금 발목을 잡고 이렇게 국정을 발목을 잡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떤 스타일로 평가하세요? 일단은 저는 야당 의원의 평가부터 먼저 좀 야당 의원 평가.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사위나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될 때도 야당 의원들 반응이 이랬어요. 아우, 황 총리 후보자 얄미워. 물어보면 답변을 틈을 안 주고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또 목소리는 워낙 좋다 보니까 중저음으로 침착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틈을 안 주는 정말 얄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고요. 아마도 황 총리가 오늘 이렇게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아주 팩트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들어서 이렇게 그 국정 담화를 발표한 것도 워낙 또 목소리에 그 힘이 실리고 또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될 때도 저분이 대단한 그러신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총리가 될 때도 총리 잘 할까 그랬는데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힘들어할 상대고 강단이 있는 모습인데요. 자위대, 일본 자위대 관련해서 설전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저분이 대통령이 대권 후보로 생각한다고 할 만한 배짱, 용기, 지혜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우리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총리는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하세요. 협의와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글쎄 그 협의의 약속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성하세요. 반성. 사과하시고.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 치면 장관, 총리가 쩔쩔매고 땀 흘리다가 그랬는데 목소리도 좀 좋으시네요. 그리고 탁탁 이렇게 본인 하실 말씀 다 하십니다. 예, 굉장히 강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총리 중에서 이제 이해찬 총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워낙 실세 총리래 가지고요. 저 자리에 그 국무총리 답변석에 앉아서도 본인이 또 그 당시에 5선 국회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면박을 준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다르죠. 지금의 황교안 총리의 모습은 아주 본인이 절제를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하고 지금 보면 저 우원식 의원이 논리 비약이 굉장히 많고 좀 약간 억지를 쓰는 듯한 예, 모습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당신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 갑자기 자격 시비를 이렇게 그냥 논리가 그냥 풍덩풍덩 떠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갖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우원식 의원의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는 참 차분하면서도 근데 보통 저 장관이나 총리가 저 자리에서 서고 하면요 자꾸만 이게 수비에 급급하다 보니까 공격하는 의원의 페이스에 말리기가 십상인데 예. 그런 점에서 네. 황교안 총리는 전혀 자기 중심을 놓치고 있지 않은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행정부에서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절절 매는 것이 기본이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국회에 가가지고 질의해서 응답하는 게 당당한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지. 왜 국회의원이 특권 의식으로 가지고 행정부에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오면 절절 매야 됩니까?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황교안 총리께서 화를 내는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가 세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강동원 의원과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젊은 내가 사람도 책임져요.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하여튼 좋아하는데요. 분명하게 예, 할 말은 하되 전혀 얼굴에 화내는 표정도 없고 격앙된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도 말하는 태도나 예. 어투, 표정 이게 참 중요한데 저분은 저번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화를 내도 얼굴에 화내는 표정이 없으니까 저 말씀도 그랬고 요전에 이윤석 의원이 얘기했었죠. 5.16 쿠데타냐고 물어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얘기하는 건 논란만 부를 뿐이다. 나는 헌법 질서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논란을 좀 비껴가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얼굴 표정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대단한 내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황교안 총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 또 대통령께서 황 총리를 굉장히 신뢰하는 배경에는 통진당 해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진당 해산 당시 이정희 대표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지. 센 분하고 맞붙어 있는 이 모습 보시면서 정말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 하시는지 한번 추측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보시죠. 재괴 의혈, 작은 개미굴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정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는 진보당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저런 과정에서 황 총리가 대통령 신임을 받은 것 같고요. 저분이 이제 정치적인 경륜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황 총리 대국민 담화로 교과서 논쟁 끝날 것 같지 않죠? 예, 오히려 있잖아요. 그냥 누구죠? 황우여. 황우여 부총리가 그냥 고심하고 했으면은 야당도 오늘 정도, 오늘 한 밤 12시까지만 농성하다가 예. 적당하게 이제 다시 새누리당하고 협상해갖고 국회 정상화에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총리가 가세함으로써 조금 이제 전선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따른 야당의 반발의 강도도 조금 더 세워지는 그런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요번에 여하튼 황우여 총리가 국정화에 문제에 있어서 좀 민기적한다 이런 얘기가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으로부터 그런 문제 제기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이제 국무총리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황우여 부총리가 내년 총선 때문에 이걸 가더라도 국무총리인 내가 챙기겠소 하는 그런 또 메시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게 예.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총리는 약간 대국민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확고한 존재감을 예. 붙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교과서 국정화 관련
이게 이 사안이 감정적으로 번지게 된 어찌보면 결정적 계기는 그 발언이 있죠. 당신 아버지가 친일파에서 미화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화에 어찌됐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원로분이시니까 우리 배병희 대표께서 보시기에 사람인지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좀 나쁘게 기술한 거를 좀 좋게 만들고 싶은 그런 네.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국회 시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부터 뭡니까 그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면 나부터 자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헛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인들 그 친일이나 독재 미화를 용납하겠습니까? 지필진이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 우익 측에서 보면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제기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명박 정부 뭐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와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교안 국무총리가 이거 대구 확정고시를 읽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 그 메시지 흘러가는 과정을 보세요. 황교안 부총리가 국무총리가 어쨌든 통진당 해산하는 데서 정부 대변을 해내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시키는 교과서를 바로잡기 하겠다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지.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행여나 박근혜 정부 시대 때 이걸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의혹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일방적으로 좀 매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오히려 도농 격차가 더 커지고 소작농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는 거는 좀 교과서 너무 심한 거죠. 한 교과서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D라 저희가 한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실린 내용인데 이게 농민들 권익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 못했고 정부가 앞장섰기 때문에 근대화 물결에 희생되는 농민들이 결국은 방치됐다. 새마을운동 해도 농촌의 어려움이 계속됐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소작농은 더 늘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작농이 늘어난 이유는 도시로 많은 분들이 떠나면서 논밭을 두고 갔으니까 형식적으로 그 농사 짓는 소작농이 늘어난 맞습니다. 건데.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얘기해갖고요.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이른바 도시화라는 게 급속도로 진전이 됩니다. 도시화의 지수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걸 가지고 도시화율이 70%다 80%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80% 언저리 되는데요. 이게 70년대에 굉장히 50% 이하였다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이른바 도시에 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 이런 사람들 오면 자연히 이농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를 어떻게 보면 이농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죽하면 농촌을 떠났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이제 삐뚤어진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비판적으로 기술한다고 해도 이 새마을 운동이 가져온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새마을 운동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술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향된 교과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새마을 운동 부분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60년대부터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수백 번 취재한 사람이에요. 이 뿌리는 농공병진 정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예요? 시골 농민 아들이잖아요. 농공병진 체고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농어촌 소득 정대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시멘트를 갖다가 전국 마을에 수만 개 마을에 나눠주면서 자조 협동하라. 그래서 자조하고 협동한 마을에다가 계속 더 준 겁니다. 이게 정부가 지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조와 협동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전국 새마을운동이 자조와 협동으로 해가 새마을운동으로 꽃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조장하고 지원을 해주지만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50 정부 때 전경환 씨가 그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맡고 나서부터 정치적인 이미지를 했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전국의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수십만 명이 지금 살아 계세요. 그분들 지금 가슴이 불불 끓어요. 전 편지도 받고 좀 메모도 받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는 교과서도 문제지만은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포털에 새마을운동을 한번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거기 제일 메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한 거고 유신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농촌 표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촌 표밭 관리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목적을 3가지로 포털에 제일 위에다 해놨더라고. 야,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진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 더 문제구나. 여기 대해서 좀 대책 좀 세야겠구나.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서도 빈곤 퇴치 운동이라고 유엔에서 배우려고 하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단에서 역사 기록에도 나온 성공 사례인데 이렇게까지 우리 거를 매도할 수가 있는가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 다음은 이제 네이버 다음이 그 글을 만들어서 내용을 실은 건 아니고 누가 이제 올려놨을 텐데 저도 조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흔적에 대한 기억은 있는 입장에서 참 당황스럽네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조협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자조와 관련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의 신념이 담긴 목소리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못 산 부랑 왜 못 사느냐. 게을고 단결이 안 되고 협동심이 안 되고 남을 모두 겨울에 나와서 이 추운 데 나와서 일하는데 집안에 앉아서 전부 무슨 막걸리나 받아다 놓고 무슨 돼지나 잡아먹거나 저녁에는 앉아서 사토는 치고 노름이나 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운동을 시찰 또는 견학한 외국인의 수만도 70여 개 나라에서 5,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에 결코 만족을 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새마을 정신을 정화하고 이 운동을 민족 중흥 운동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도 아주 어릴 때 시골 가면 왜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지붕 개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다 새는데 이제 지붕을 새로 이렇게 하고 길도 차도 못 다니는 게 깨끗이 하고 실제로 그 노래도 나오고 쌀도 많이 농사도 더 열심히 짓고 실제로 이제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그것이 나라가 개선되는 모습을 저도 조금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요,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요, 한마디로 정신혁명에 성공했다. 이거라고 봅니다. 키워드가 정신혁명. 잘 살아보세요. 예,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45년에 광복이 되고 뭐 했대지만, 이게 뭐냐면요, 엽전은 안 돼. 이런 패배. 엽전이라는 게 조선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말이에요. 항상 그 조선 놈들은 안 돼. 스스로 이렇게 자조하고 자학하는 뭐 그런 그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바로 그거를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자조자립 협동 이 정신에 입각해서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패배주의를 엽전의식 이 패배주의를 극복한 정신혁명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한강의 기적의 정신적 토양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뿌리가 말씀드려.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한기에 노는 일손을 현금화 시켜야 되거든요. 내무부의 캐치프레이가 그럽니다. 농사 짓고 나면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 농한기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스톱이나 치고 고스톱. 그러니까 그때 그 노는 일손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현금화하자. 그게 구호예요. 그래서 새마을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주면 안 된다. 똑같이 주면 정부가 다 주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골고루 주지 말고 자조하고 협동하는 데만 주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내무부에서 각하이 큰일 납니다. 골고루 주면 난리가 나도 한쪽에만 많이 주면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안 돼. 그 대통령이 절대 똑같이 주면 안 된다면 자조하는 데만 주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세멘트를 같이 주니까 말이지. 자조하지 않은 데는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부엌이나 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자조하는 데는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마을길을 넓히고 도로를 넓히고 이래. 거기만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가 아니고 자조와 협동을 경쟁화시켰던 겁니다. 이 새마을 정신은 기본이에요. 새마을 스피릿이라는 게 기본 바탕에 보면 그게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의 천리마 운동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걸 보면 전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분 누군지 아시죠? 고건 전 총리. 예,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고건 총리가요.
새마을 담당관이라는 일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무부에서 1971년도에 예. 내무부의 정말 새마을 담당관으로 또 녹화산업 관련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10차례 넘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예. 민족중흥이라는 그 단체에 어떤 소식지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푸른 산을 볼 때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아. 이런 주제로 글을 올리면서 어떤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당시 어떤 가난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때 그 진심, 열정에 대해서 회고하는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고건 전 총리께서 글을 많이 썼네요.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뭐 행정의 달인이 정치의 달인에 대한 애정이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 저기 차장이 보면은 이 앞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의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내가 어린 시절에 품앗이를 하다가 지주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주인집에서 주던 아주 그 밥에 호박잎에 얹어주던 자반고등어가 정말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릴 때 이런 집에서 얻어먹었던 그렇죠. 예. 그 가난해서 정말 그 자반고등어 한 조각 먹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때 겪었던 어려움들 정말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이 전해졌고요. 고건 전 총리의 경우는 아버님도 박사셨고 부자죠. 부잣집에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럼요. 안영하게 그러니까 풍족하게 잘 자란 나에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에 그 진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글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고건 총리는 시장 때부터 뭐 정책 자문하고 아주 가까워요. 선친이 민주당의 요직을 가지고 계실 때 고건 총리가 그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야당의 중진이고 너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공무원을 하려면 부정부패해서는 안 된다 해서 고시 집안에서 활동비를 만들어줄 테니까 공금 10원도 쓰지 마라 하는 그걸로 해서 공직자상을 해버리신 예.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오면 포항 상공 오면 대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그 산이 일제시대 때부터 매년 사방 예산이 투입했어요. 그래도 안 돼. 사방이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모래가 이렇게 그러면 막아서. 모래가 아주 바삭바삭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 담당하는 데가 특수 공법을 연구하라 해서 연대여성과 누구 자문을 받아 했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콘크리트 갖다 집어넣고 철근 넣고 해가지고 짠디 씨를 심고 해서 심어가 성공해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보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고건 총리의 그 새마을 담당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예. 그걸 청와대에서도 보고하고 전국 시장 군수 회의 때마다 고건 국장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게 새마을 운동은 다소 이제 찬성 반대를 떠나서 객관적 사실이 긍정적 기능이 훨씬 더 많았고 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개조시킨 훌륭한 측면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뭐 거의 누락이 되고 거의 일부 조금 있다가 말고 부정적인 것만 부각이 됐다. 이런 부분은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방법의 문제인데 꼭 국정화만이 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을 놔두고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왜 이렇게 방치를 이명박 해왔는지 정부에서, 예. 박근혜 정부도 이어지면서 왜 이것들을 좀 방치해왔는지 지금에서야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검정을 예를 들어서 야당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국정화를 반대한다면 논리가 뭐 국정화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체주의자다라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황교안 총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여러 가지 지금 편향된 교과서 서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냐 뭐 여러 가지 왜 김일성은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제대로 배우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삭제하고 거민정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팩트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그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거민정을 주장한다면 좀 설득력을 얻을 텐데 야당의 주장도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바탕에 보시죠만은 지필진 구성한 거 보십시오. 지필진을 누가 선정합니까? 출판사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필진을 하는데 그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종교사 출신들이 그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출신을 보면 특정 학과, 특정 역사 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관이 뭡니까? 민중사관이에요. 민중사관이 뭡니까?
민중이 나라의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되고 민중이 주동이 돼서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 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집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냥 된다 이게야. 그 집필하신 분이 다 그런 건 다는 아니죠. 예. 다라고 안 그랬어요. 일부 상당부가 그래요. 상당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냥 국정하러 갈 때 집필지를 어떻게 구성할래? 이거 왜 편중됐냐? 여기에서 이제 논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야당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도 있고 아들 부시도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 때 2000년인가 그러니까 그 전인데 90년대인데, 그래도 역사 교과서 표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갖고 표준서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무슨 좌파 때려잡자 메카시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그늘진 곳 있잖아요. 메카시 이름만 열 몇 번이 나오고요. 또 백인들이 흑인 탄압했다.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 있잖아요. KKK. 이것도 열 몇 번이 나오고 심지어 미국이 자랑스러워할 에디슨이라든가 아인슈타인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미국 역사의 어떤 그늘진 곳만 부각시킨 그런 걸로 이제 표준서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상원에서 이걸 표준서로 채택해야 될지 말 것인지 갖고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거는 미국 역사를 너무나 폄훼하고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 교과서가 표준서로 채택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요. 그 결의안이 상원이 50개 주 있으니까 2명씩 곱하기 하면 100명 하니까 99대 1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야가 똑같은 생각이. 99대 1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야당이요.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를 깎아내는 건 문제가 있다. 본인도 2월 8일에 전당대회에서 대표되고 박정희 이승만 묘역에 가갖고 07과삼이라고 이분들이 과가 3이라면 027이 더 훨씬 많다. 이분들이 그거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된다.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국정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힘과 지혜를 합쳐서 지금의 검인정 체제를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정부 여당이 사실 논리가 막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 무조건 친일 독재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오니까요. 지금 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조사해 보면요. 반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반대 여론이 높아진 데서 그게 야당 지지율로 옮겨가나? 전혀 옮겨가지 못해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교과서 문제는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몇 분 정말 이렇게 만들어보신 분 물어보니까 국정화도 문제지만 시간이 문제라고 합니다. 교과서는 논문과 달라서 정말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집필진 구성하고 서술 방식 제하고 그 서술 내용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검증하고 하면은 이 27년도에 낼까 말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가 많아서 못 한다. 여기서 학자들이 이거 데모 경쟁합니까? 막 집단으로 항의 반대 성명 내고 민노총이 막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야당 국회의원의 농성 이렇게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야당도 동의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 그러면 우리도 합니다. 그 대신에 국정화를 하지 말고 검인정 과정을 강화시키자. 그것도 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온 게 뭡니까? 수정 명령을 내리면 집필진들이 제일 먼저 법원이 제소부터 먼저 하잖아요. 제소하면 금방 판결 납니까? 판결 나면 수용합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화를 이제 한 거고, 국정화를 하면 이거 영원히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 국정화로 가겠습니까? 이게 어느 단계가 딱 해가 정립이 되면은 다양성을 해가지고 다시 검인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또 이제 배는 이제 떠났습니다. 보시가 떠났으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테일에. 그러니까 이거를 집필진부터 모든 거를 누가 봐도 투명하고 반대 못하게 지금 40만 명이 반대 서명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누가 봐도 시비를 안 걸게 오늘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잘하면은 황희정성 같은 사람이 될 테고 앞으로 디테일한 거 잘 못 챙기면은 그냥 황 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앞으로 정부 여당이 1라운드는 시작했지만 제대로 배를 가기 위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좀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 4대 개혁이나 이 잃어버린 일본이 20년
이거 여기에 블랙홀에 빠지면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너무 빠지지 말고 교과서를 완벽하게 하고 진짜 우리가 할 길, 그거는 우리 경제 살리기죠.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거죠. 우리 황교안 네. 총리께서 황희정성이 황씨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한 분 이사 갔는데요. 이사 간다는데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난립니다. 이 차장 그렇죠? 네, 이남 차장. 자, 바로 김무성 대표죠?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 지역구긴 한데 이제 서울에서는 여의도의 T5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2002년부터 살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연희동에 저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T5. 보니까. 예. 예, 좋은 곳인데 이제 연희동에 나도 단독 주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연희동이 제일 가까우니까 연희동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희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노태우 또 전두환 더 전직 그 두 대통령이 바로 연희동에 집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또 대권의 꿈을 꾸면서 보통 대선 주자들이 또 집을 옮기면은 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또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 이사 가는 걸 연희동에 대통령이 많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되려고 연희동 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비약을 이렇게 하시나요 했는데 제가 가까이 사업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분 물어보니까 다 보시더라고요, 저런 거. 네. 보죠. 근데 예. 저 연희동이라는 데가요. 이제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 왕조 이제 그 천도를 하려고 그럴 때, 예, 여기 천도한다고 그랬을 때 한쪽에서 이제 무악산을 배산 임수 아닙니까? 예. 풍수질의 기본은 배산 임수인데 그 이제 한강은 임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배산을 어디로 할 것인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 북악산으로 할 것인지 지금의 그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그 무악산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두 가지 그게 있었어요. 주장이 있었는데 북악산이 채택됐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풍수지리로 명당짜리라고 했고요. 명당은 명당이군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 언젠가 또 연희궁이라는 걸 거기 만들어서 임금들이 거기 가고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그게 청남대 비슷했던 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새로운 전국 구상도 하고 오고 그런 데였어요. 근데 저기가 뭐 풍수지리로 뭐 전두환, 노태우 또 DJ 대통령 그 동교동, 또 예. 최규하 대통령 서교동 다 그 언저리니까 거기다 대통령이 4명이나 나왔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절로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풍수지리로도 뭐 연희동 저희 일대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까지 대통령이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T땡땡 그 여의도 아파트 살잖아요. 예. 아파트 살고 있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파트는 나가야 되는군요. 네? 아파트 출신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제일 비스무리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명륜동의 빌라에서 살았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부산에 있을 때 잠시 아파트에 사신 적은 있고요. 예. 그 대통령 당선될 당시 그 예.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김원용이라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김무성을 도와주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책사를 영입을 했는데 저 영원한 책사라고 불리는 저분이 YS, MB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우리 배 대표님 좀 아십니까? 예, 아니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소문 들었어요. 소문 들으셨어요? 예. 아유 뭐 배 대표님도 아실 정도면 꽤 저분이 문자를 김무성 대표한테 보냈었죠. 그게 한번 공개가 된 아. 거죠. 남원정을 중심으로 비박을 단결해라.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 3명의 비박계 의원을 손을 잡아서 잘 좀 달래가지고 손을 잡고 좀 대권의 양에서 좀 달려라. 그런 게 문자로 한번 좀 공개가 돼서 했는데 김원용 교수가 옛날에 YS 때 그 대통령 만들기 공헌을 좀 많이 했죠. 그때 광화문 팀하고 동숭동 팀인가 있었죠. 근데 네. 광화문 팀을 저분이 이끌어서 그 팀을 김원용 팀이라고도 한 적이 있을 하남의 정도로. 김현철 씨랑 네. 같이 손잡고 광화문 팀을 만들었는데 예, 김현철 씨랑 같이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YS계를 통해서 지금 정계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YS 뭐를 도와줬던 책사를 저쪽에 했냐고. 어쨌든 이 시점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 뚜벅뚜벅 자기 길을 잘 걸어왔어요. 내가 볼 때는 다 뭐 딸 문제, 사이 문제, 문구 문제 뭐 있어도 다 극복을 꿋꿋하게 뭐 신청 다 해왔는데 집을 뭐 연희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지리적으로 그 풍수지리, 정치적인 풍수지리는 그냥 사나운 데시잖아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건 이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생각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해봤는데요. 보통 이사를 한다는 게 어떤 좀 마음을 좀 전환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가족사로 뭐 사위 문제로도 마음이 안 좋았고 처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좀 이사를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기분 전환이요? 기분 예. 전환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기분 전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사를 이런 못 게 있습니다. 저기 아파트에 살면요. 다 그 경비실을 다 통과해야 되니까 예. 누가 왔다 가는지가 다 체크가 돼요. 예. 누가 왔다 갔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좀 보안 유지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이게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그거 물어볼까요? 역대 대통령을 만든 책사 중에 최고의 책사는 누구로 생각을 하세요? 누구일까? 어때 떠오르기로는 윤여준. 네,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책사. 도와주실 때마다 그 후보가 떨어져서. 아, 그런가요? 그러면 또 누가 있나요? 뭐 아니면 호주 김윤환. 김윤환. 도 호주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대단히 잘했던 걸로 호주 기억이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이 뭐 마당 김윤환 이런 대표. 역할을 많이 했지. 예. 많이 하고 나서도 나중에 뭐 그것도 나중에 좋지. 결국 어찌 보면 책사보다는 우리가 우동영, 최영우 하듯이 핵심 참모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 김원영 교수도 말이에요. YS 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들 때도 공헌을 했고 그런데 사실 무슨 제대로 된 공직을 맡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꼭 거기에 대해서 강한 그 욕구를 갖고 계신 분이 또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책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요. 또 그분이 자기가 책사 역할을 한 그분이 뭐 대통령이 된다 해서 그 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뭐 잘 나가느냐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전면에 나서서 무슨 자리를 맡기보다는 왕을 만드는 것 자체로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쾌노남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